저는 박미화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될 줄도 몰랐고 그 집에서 그렇게 서럽게 지내게 될 줄은 더욱 몰랐지요. 처음엔 다 좋았어요. 아들 민성이가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도 빨리 안겨주겠지 싶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점점 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친구들과 모임에서 만났을 때였죠. 다들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민성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꽤 큰 회사 다녀요. 월급도 꽤 받는다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민성이가 저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창업을 준비 중이에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잘 다니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창업이람. 하지만 겉으로 내색할 순 없었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더 자주 부엌에 있었고 민성이는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죠.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며느리가 부엌에서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둘이서만 속삭이며 웃고 떠들었죠. 저는 그저 밥만 먹었어요. 가끔 입을 열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런 짧은 대답뿐이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어떡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창업 결정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무작정 창업이라니. 하지만 제 입장을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었어요. 대신 저는 은근히 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기 시작했죠. 영희야, 오늘은 창문 좀 닦아줄래? 저녁 반찬 좀 4가지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순순히 따라주는 듯 했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들에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민성아, 옆집 김씨네 아들은 벌써 과장됐다던데. 요즘 취업이 힘들다지. 내 나이에 창업은 좀 위험하지 않니? 이렇게 은근히 취직을 종용했죠. 아들은 매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에 며느리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며느리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요즘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내가 치울게. 이렇게 말하고 며느리를 밀어냈죠. 며느리는 조금 서운해 보였지만 그래도 제 곁에서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는 걸 도와주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괜히 더 무뚝뚝하게 굴었어요. 그만해. 내가 할게. 결국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나갔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저는 제 행동을 곰곰이 되새겨 봤어요. 아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화풀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들을 몰아세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저는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희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누르고 그저 아니야. 밥이 맛있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보려 노력했어요. 집안일을 시킬 때도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가끔은 고맙다는 말도 건넸죠.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도 변화를 줬어요. 취직 얘기는 꺼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대신 요즘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어요. 아들은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 아들의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저는 표정 관리를 하려 노력했어요. 가족들 앞에선 걱정 없는 듯 행동했죠.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 되면 항상 그렇듯 마음이 분주해지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꼭 모셔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를 모셔올까 해. 아침 식사 때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아, 네. 둘 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제 마음이 살짝 아팠죠. 같이 모시러 가면 좋을 텐데.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추석 준비해야 해서요. 제사 음식도 해야 하고. 아들도 거들었어요. 저도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알았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추석 3일 전 저는 혼자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옛날엔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골 다녀오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가고 있네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더욱 그랬죠.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저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시골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추석 보내셔요.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죠. 그래, 네 성의도 봐야지. 어머니의 짐을 꾸리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들뜨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라며 좋아하셨죠. 우리 손주들 보면 얼마나 컸을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손주는커녕 아이도 없는 우리 집 사정을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서울로 가는 내내 저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잘 대접할까? 아들은 바쁘다고 집에 있기나 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죠.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의외로 친절하게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방은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며느리의 태도에 살짝 안도했죠.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성이는 어디 갔니? 아,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갔어요. 며느리의 대답에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오신 서울 구경이 신나신 듯 했지만 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해야 할 명절인데 왜 이렇게 서먹서먹한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묵묵히 명절 준비를 도왔어요. 추석 당일 제사상을 차리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어머니를 다시 시골로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명절 내내 어머니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지냈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계속 불편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인사를 했지만 둘 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아, 네. 할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요? 며느리의 형식적인 질문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서늘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은 더 자주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듯 했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찌개가 살짝 탄 맛이 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오늘 찌개가 좀 탄 것 같구나.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영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들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순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그래, 미안하다. 겨우 이 말만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요리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맛있어도 맛없어도 그냥 잘 먹었다 한마디만 했죠. 며느리도 더 이상 제게 음식 맛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가족이 아닌 곁다리처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밤에 몰래 울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우리 집이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과연 올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답니다. 드디어 제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큰 것을 바란 건 아니에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라도 받고 싶었죠. 생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했죠. 하지만 둘 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출근할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저녁에 뭔가 준비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해가 져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귀가했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게 전부라니. 고마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케이크에 촛불도 없었어요. 그저 빵집에서 급하게 사온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였죠. 미화야, 생일이라며? 우리가 저녁 한 끼 살 테니 나와. 친구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래, 고마워. 나갈게. 전화를 끊고 아들 부부를 봤어요. 친구들이 불러서 나가볼게.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밖에 나가니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야, 우리 미화 생일 축하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축하 인사였어요. 식당에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사는 얘기도 했죠. 친구들은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힘들었겠다다. 그래도 넌 강하니까 잘 버틸 거야. 이런 말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 부부는 이미 잠들어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울었죠. 밤새 잠을 설쳤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친구들 덕분에 조금은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되길 바라며 잠이 들었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날이 더워지자 집안 분위기도 덩달아 달아올랐죠. 하지만 그건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켰어요. 아, 시원하다. 잠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죠.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에어컨을 그렇게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 방에 에어컨을 꺼주세요. 다른 방은 켜둘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방에만 에어컨을 끄라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었죠. 그날부터 저는 선풍기로 더위를 견뎌야 했어요.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가 후끈해서 도움이 되질 않았죠. 밤에는 땀이 흘러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참 예뻤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금은 위안을 얻었죠. 그 뒤로 저는 종종 옥상에서 밤을 보냈어요. 때론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기도 하고 담요를 깔고 누워 별을 보기도 했죠.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왜 여기서 주무세요? 아들의 눈빛에 걱정이 묻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이 답답해서. 여기가 시원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방에도 에어컨을 틀어드릴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죠. 다음 날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지 마세요. 전기세가 걱정돼요. 결국 저는 다시 선풍기 앞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밤 땀에 젖은 채로 잠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하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성아, 엄마가 전기세 낼 테니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름은 저에게 고통의 계절이 되어 갔어요. 밤마다 옥상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눈치, 아들의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태풍이 다가온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장 좀 보러 갈까요? 아들이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죠. 요즘 들어 아들이 저를 신경 쓰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래, 가자꾸나.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카트를 끌며 이것저것 골랐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장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민성아, 이거 어떠니? 좋아요, 어머니. 며느리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죠. 장을 다 보고 계산을 마쳤을 때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친구를 만났다며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우리는 금방 갈게요.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조심히 들어와.
이 말을 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나만 혼자 가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집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들이 열쇠를 가져갔다는 걸요. 당황한 마음에 얼른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성아?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할 수 없이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어요. 곧 올 거라 생각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고 비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옆집 문이 열리더니 김씨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미화 씨. 왜 여기 계세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열쇠를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곧 올 거예요. 김씨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금방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비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복도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만 같았어요.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주변 이웃들이 한 번씩 나와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담요도 가져다 주셨죠. 하지만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술에 취해 있는 게 분명했죠. 저를 보자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더라고요.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민망해하며 말했죠. 아, 맞다. 죄송해요. 아들이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죠.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향하는데 아들이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실수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밖에서는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때리는 것만 같았죠. 한동안 그렇게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이래선 안 돼.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물로 씻어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2시간 동안 집 밖에서 기다렸다.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며 내 아들, 내 며느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잊었다. 이제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오후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가 나 좀 만나자. 친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챘나 봐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난 친구에게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화야,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동안 참았니? 친구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죠. 영수가 나 결심했어. 이제 나 혼자 살래. 제 말에 친구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너가 행복해야지. 집 구할 돈 없지?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도 했죠. 아들과 며느리 몰래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성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이제 따로 살려고 해.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지난번 태풍 왔을 때 엄마가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렸어. 그때 엄마는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성아. 이건 그 일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가 여기 살면서 느낀 모든 것들 때문이야.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소외감, 외로움, 서운함.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고마워.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미 작은 원룸도 알아봤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기를 반복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결국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일 거야.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 좋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하고 싶다고 했죠. 새로운 시작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친구 영숙이 생각났어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숙아, 나 이사 끝났어. 내일 한번 놀러 올래? 영숙이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미화야.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청소도 도와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이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싸안았죠. 어머, 미화야. 여기 참 아늑하구나. 영숙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바닥을 닦는 동안 저는 창문을 닦았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집안일을 하니 즐거웠어요. 미화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옛날 얘기를 나눴어요. 학창 시절의 추억, 결혼 초기의 이야기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미화야, 너 여기서 뭐하고 지낼 거야? 영숙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글쎄, 바로 일하려고 하는데. 영숙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일할래? 나 요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거든. 너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식당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봤어요. 다행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미화야, 우리 내일 같이 가보자. 면접 보고. 영숙이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집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영숙이와 헤어지고 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동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나중에 저기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내일 있을 면접에 대해 생각했어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죠. 이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하니 즐거웠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였죠. 식사를 마치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 집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영숙이가 와서 함께 청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내일은 식당 면접을 보러 간다. 긴장되지만 기대된다. 이제 정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오늘 면접 꼭 잘 봐야지 하고 다짐했죠. 영숙이와 만나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영숙이가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미화야, 넌 할 수 있어. 요리 솜씨도 좋잖아.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주방장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긴장돼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주방장님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죠.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면접 결과는 좋았어요. 주방장님께서 말했어요. 열정이 느껴집니다. 함께 일해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릇 닦기, 채소 다듬기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다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주방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화 씨, 솜씨가 좋네요. 이제 간단한 요리도 해보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처음으로 제가 만든 음식이 손님 테이블에 나갔을 때의 그 떨림이란.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익혔죠.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죠. 여러분도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71살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만난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며 작은 가게를 열었고 아들 경수와 딸 옥순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경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때의 고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는 어릴 적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장난이 심해 선생님께 자주 혼이 났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아이의 성장 과정이려니 하며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경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성실하게 공부하며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취업난이 심각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수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밤마다 경수를 위해 기도했고 마침내 경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는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수의 35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늘 그랬듯이
경수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갈비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들고 갔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수가 친구를 초대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거실로 들어서자 경수와 한 여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경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인데 어머니가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리고 경수는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미라예요. 우리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수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니 그것도 제게 아무 말도 없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경수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화장은 너무 진했으며 옷차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미라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뭐 먹으러 가자. 마치 제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그 태도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경수는 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은 여기 두고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고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에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그리고는 준비해온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수의 행복을 빌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여자와 경수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 여자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부감.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수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받아도 대화는 짧게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만나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제 삶이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2주일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경수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경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실 줄 알고 고민했는데 역시 그러시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야, 내 말 좀 들어봐.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야. 그걸 겨우 2주일 만에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경수야, 이건 아니잖아. 좀 더 지내보고 결혼을 해야지. 너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도 다 사랑한다며 데려왔는데 결국 헤어졌잖아. 어머니, 그때와는 달라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그럼 왜 그 여자랑 사는 건 비밀로 했던 거니? 나한테 알리기는 겁났던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반대하실까 봐 그랬던 거예요. 봐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 결정이 얼마나 성급하고 위험한지.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미라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미라도 저를 사랑해요. 경수야,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너 그 여자 집안은 봤니? 부모님은 만나봤고? 아직 그렇진 않지만 보라고, 넌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니,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라의 마음을 믿어요. 경수야, 너가 믿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란다. 너는 그 여자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걸로 충분해요. 경수야, 너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단다. 어머니, 저는 이미 40이 넘었어요. 어리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 나이만 봐서는 어리진 않지. 하지만 너의 행동을 보면 아직 많이 어려. 어른이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 어머니, 저는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정말 그래? 그럼 왜 나한테는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왜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거야? 그건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봐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경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내가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저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선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절대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어머니, 더 할 말 없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도대체 그 여자가 뭘 어떻게 한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 시간에 누군가 하고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경수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뒤에는 미라가 서 있었죠. 경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경수가 거친 말투로 따졌습니다.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 이제 말해 보세요.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거실에 앉자마자 경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경수야, 어머니가 아까 전화로 다 설명했잖니. 너희 둘이 서로에 대해 잘 모르. 그게 다예요? 서로를 잘 모른다고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미라가 말을 끊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라 씨, 당신은 경수의 가족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경수의 어린 시절은? 그의 꿈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그런 짧은 사랑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경수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수야, 너 왜 이러니? 난 너를 위해 그러는 건데.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자신을 위해 그랬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나를 위해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제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셨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하셨어요. 경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단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경수야, 난 단지 너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잘 되길 바라셨다고요? 그럼 왜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반대하셨어요? 왜 제가 유학 가고 싶어 했을 때 못 가게 하셨어요? 그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니? 그 정도로 소질이 있던 게 아니잖아. 보세요. 전부 어머니 마음대로예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어머니가 다 결정하셨잖아요. 경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었나요? 경수야, 나는 단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미라와 함께요. 경수가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미라도 따라 일어났죠. 잠깐, 경수야.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어머니가 방해할 순 없어요. 미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우리 경수를 꼬드겨서 이렇게 만든 거지? 당신 때문에 우리 경수가 이렇게 변한 거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미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비켜, 경수야. 저 여자가 널 망치고 있어.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절 망치고 있는 건 어머니예요. 경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경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요, 미라. 경수가 미라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가지 마. 제발. 하지만 경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경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정말 제가 경수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오자. 어머니 전화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신다면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경수야.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을,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딸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의 결혼 소식을 알려야 했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옥순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옥순아,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리세요? 경수가 결혼한대. 네, 오빠가요? 갑자기요? 누구랑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수와 미라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옥순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여자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엄마, 제가 오빠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잠시 후 옥순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미쳤어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떡하니, 어떡해. 옥순아, 너가 오빠를 설득해보면 어떨까? 그 순간 옥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싫어요. 그리고 엄마, 저는 그 결혼식 안 갈 거예요. 뭐라고? 왜? 오빠가 저한테 한 말 들으셨으면 엄마도 그러실 거예요. 오빠가 저보고 자기 인생에 상관하지 말래요.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옥순아, 너가 가서. 안 돼요, 엄마. 저는 안 가요. 오빠가 저렇게 변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하지만 옥순아, 그래도 오빠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엄마, 오빠는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그 여자만 가족이래요. 옥순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말도 안 돼. 네, 엄마. 오빠가 그랬어요. 이제 내 가족은 미라야. 너희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옥순아, 그래도 너가 한 번만 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오빠가 저렇게 변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옥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진정해라. 엄마, 저는 정말 그 결혼식 안 갈 거예요. 엄마도 가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자리에 왜 가요? 하지만 옥순아,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해요. 오빠가 저렇게 변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항상 오빠만 편애하고 오빠 말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라고요. 옥순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경수만 편애했던 걸까요? 옥순아,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엄마. 항상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이제 그만 끊을게요. 제발 저한테 오빠 얘기 좀 그만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수도 옥순이도 제 자식들이 모두 저를 떠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경수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제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달리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수의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틀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결혼식에 왜 안 왔느냐고 물어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유난히 밝아 보였고 새들의 지저김도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어 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짧고 건조한 문자였지만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오타를 냈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경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으로 남아있던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옥순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경수의 결혼식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서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경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매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경수의 사진들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경수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시절 경수의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옥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다 보니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옥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기를 당했대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라니, 그것도 제 아들이? 그 미라라는 여자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대요.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래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옥순아.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힘없이 들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라가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 가지고 도망갔대요. 게다가 오빠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갔고요. 세상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분노와 두려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대요.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왜 나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을까? 이제 경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등등. 경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경수의 아니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만나봤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옥순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고 반대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니. 한편으로는 내가 옳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책감과 후회, 분노가 뒤섞여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야 경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운 없고 축 처진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수야, 엄마야. 괜찮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어 눈물이 났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경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한숨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가서 볼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경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경수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도와주실 거면 그때 왜 말렸어요? 왜 그렇게 반대했냐고요? 갑자기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수야, 그때는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엄마 말 듣지 않은 제 잘못이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경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수야, 그래도 엄마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동정 받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니.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경수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경수의 소식은 옥순이를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경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수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남루한 몰골이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경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수야. 겨우 입을 열어 경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경수의 목소리는 냉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를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경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수는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경수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이며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경수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겨우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경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경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수는 제 집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듣지 않고 그 여자 말만 듣고. 경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 말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수는 다시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경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낮에는 경수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력서를 쓰는 것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수가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미라와의 관계, 사기를 당한 과정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경수가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수야, 그건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도 잘못이 있어.
엄마가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제 말에 경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그런 실수에서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에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경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점차 경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경수야. 넌 내 아들인걸.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야. 그 말에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졌습니다. 옥순이도 자주 집에 오고 경수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수가 우울해하기도 하고 과거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그를 지지해 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식을 너무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